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 모두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사건이 다가옵니다. 역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심우정 이창수 체제가 다시 가동됩니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수사는 어떻게 될지가 큰 관심입니다. 오늘 단도직입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 선고를 내렸습니다. 4건 모두 만장일치였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한다. 네, 사실 오늘 선고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남은 헌재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더 관심입니다. 헌재에 남아있는 계엄과 관련한 탄핵 심판은 모두 4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쳤고요. 한덕수 총리는 그보다 6일 전인 19일에 마쳤습니다. 아직 변론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박성재 장관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변론을 시작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직 변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정들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선고 일정을 저마다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예고가 법적 요건은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라도 예고를 해서 선고한다. 네, 이렇게 여전히 내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가 하면 박 장관의 변론이 시작되기 전날인 월요일 선고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선 재판관끼리의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3월 말까지 밀릴 거란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정국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네, 뭐니 해도 오늘의 키워드는 기각과 만장일치입니다. 특히 만장일치에 눈이 가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하나씩 짚어보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검사 4명 모두 기각, 전원 일치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일부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됐다라고 했고요.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분명히 헌재가 적시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결정을 환영하고 헌재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이 모두 기각이 됐다면서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 남발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적시했다라고 입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정강재 의원님 차례로 들어볼까요? 네, 약간 아쉬운 점도 있고 유감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헌재의 결정이니까 승복하고 수용하는 게 맞고요. 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빨리 선고하는 것만이 이 혼란과 불안을 빨리 정리하고 지금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의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탄핵 남발이다, 무슨 뭐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들 계속 공격해 왔는데 절차를 준수했고 또 미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도 일정 부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헌재가 그걸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런 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전부 다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위장전입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 25일 날 첫 재판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즉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혐의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각됐지만
기소해서 지금 재판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오늘 뭐 3명의 검사는 뭐 그렇다 논외로 치더라도 그 탄핵을 무조건 남발하느냐라는 그런 측면 그 비판에 대해서는 이정석 검사의 경우에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오늘 기각난 이 그 중앙지검장 포함해서 봐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조작 관련한 여러 측면에서 의혹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특검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저는 확인시켜준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뭐 대통령 관련한 그런 것도 전원 일치가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원 일치로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일단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한 후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쉽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어렵다. 이렇게 두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게 민주당의 일이라면 말이죠. 민주당이 그래서 29차례 현 정부 들어서 탄핵했습니다. 이렇게 탄핵하는 것은 151석만 확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의석수를 고려한다면 민주당은 본인들이 마음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리적으로 따지는 헌법재판소로 가면 지금까지 8번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있었는데 8번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쯤 되면 저는 뭐 오늘 논평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야구팀이나 아니면 국가대표 축구팀이나 감독이 이렇게 8전 전패했다면 이미 팬에게 사과했거나 아마 교체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번 탄핵 기각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좀 뭐 아니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 정도로는 국민께 그 사죄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오만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대단히 아쉽습니다. 탄핵은 매우 위중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절제돼 왔고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었던 건데 지금까지 있었던 29번의 탄핵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제 탄핵 재판이 계속 더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한 가지 꼭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저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헌재의 판결문을 보면 이례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탄핵 소추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기재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기각이 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했던 국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헌재가 탄핵 소추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탄핵 소추권을 사용하는 것을 존중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헌재가 탄핵 소추를 한 국회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하면서 이거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남발이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결정문에. 그러니까 탄핵은 첫 번째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거는 입증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어떠한 의혹을 갖고 헌재에다가 탄핵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또 중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건에 있어서 요건 충족을 못했다고 헌재는 판단한 것 같고 탄핵 소추는 그야말로 뭐랄까요? 엄중한 절차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뭐 특히 이번에 탄핵이 기각된 3명의 검사들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결과는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하지만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일부러 부실 수사를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어떤 명확한 증거를 헌재에 제시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게 탄핵을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냐? 이런 면에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나온 헌재 판결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윤 대통령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도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네.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라는 건 그동안 야권에서 얘기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했던 건데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서 그 말씀을 드렸다. 야당이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배경은 뭘까요? 언제 여당이 그렇게 승복한다고 얘기했는지 도무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죠. 비상계엄 할 때 그거에 대한 이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 따져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말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잡아떼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말이 승복하겠다는 말을 실제로 곧이곧대로 믿으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대선에서도 결과가 나오고 헌재의 결과가 나오고 대선의 결과도까지 다 나오는 것을 모두 승복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윤 대통령이 그 헌재 판결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이 승복한다고 얘기한 적이 진짜로 있었나요? 팩트 체크 해보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좋습니다. 승복한다고 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승복했다는 그 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맞나요? 아니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적어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석방돼서 나오는 그때 주먹 불 끈지고 막 웃으면서 거의 어퍼컷 할 태세로 가지 말고 적어도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좀 정리해주는 차원에서라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끝내 그 얘기는 없었는데 글쎄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믿을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여러 차례 얘기했다라는 권영세 위원장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얘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헌재 얘기 듣지 않으면서 임명하면 위헌이라는 엉뚱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나중에 나오면 승복하겠다고요?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국방장관은 조속히 임명해야 돼라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집권당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승복한다고 여러 번 말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너네가 해라는 얘기는 정말 민주당을 새롭게 겁박하는 것이고 본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을 하기 전에 비대위 차원에서 또 당 차원에서 승복의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지도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시간인가요? 이 자리에서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온다면 저부터라도 논평을 해서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그러니까 이번 탄핵 재판과 관련한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저부터라도 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헌재 판결은 그 자체로 최종적인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질서 내에서 헌재 판결을
불복할 수도 없고 불복해서도 안 되고 불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러면 승복하겠다라는 말씀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라고 한다면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운 말 아니니까 승복하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승복을 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겠다고 방송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논평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이 오늘 헌재의 결정을 놓고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헌재의 결정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더 없어진 거죠. 아니 보세요. 비상계엄 안 했어도 이렇게 헌재에서 사유를 판단해서 기각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예. 최재 감사원장 복귀했잖아요, 업무. 물론 석 달 정도 그 업무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감사원이 마비가 됐습니까? 국정 운영에 무슨 심각한 그 장애가 생겼습니까? 그냥 법대로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이 정말 명분도 없고 부당했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거죠.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별로 뭐 인정이 되면 인용되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인정 안 된다면 기각되는 거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하고 무슨 논리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다. 결국 관심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아직 공지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송 중에도 공지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기다려 보고요. 그런데 다른 사건 먼저 결론 냈단 말이에요.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의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건의 결론,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건 이미 그에 앞서서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큰 가닥이 정리가 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저는 정리가 거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헌재가 지난주였던가요? 17일까지 다 비워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동안에 누구 총리 거 왜 빨리 결론 안 내냐, 누구는 왜 안 내냐 이런 얘기 계속해 왔고, 할 때마다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한다라는 취지 얘기를 해왔었는데, 하도 절차 순서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선입 선출에 근거해서 사건 번호 순서대로 아마 이 부분을 먼저 결론 내린 게 아닌가, 오늘 감사원장 포함해서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미 저는 막바지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날이 언제인가, 이제 그건 정말 저희가 참 맞추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지 않을 도리도 없는 것이고, 지금 최장 기간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 지금 전례에 비추어 봐도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또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워낙 갈등이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어서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이런 다듬는,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면서 문장을 다듬는 과정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친다는 분들 많던데 김희정 의원도 지치세요? 지칩니다, 정말. 저희가 불법 계엄 시작했던 그 날부터 지금 벌써 3달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100일이더라고요, 어제가. 예, 이제는 끝나려니 했는데 구속 석방이라는 정말 우리가 암초를 만나기도 했고요. 또 결론은 왜 안 나오는 것일까? 아마 저도 이런데 국민들 아마 다 같은 심정으로 아마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빨리 조속히 좀 이런 국민의 마음을 알아서 결론 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가부간의 그 결정에 어떤 결론이든 간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경제든 정치든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아니겠어요? 예.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게 되면 당연히 피곤하게 마련이죠. 저는 이번에 이 헌재에서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공언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김정희 의원께서는 이게 막바지에 왔다라고 판단하셨지만 저는 이게 평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분명한 이견이 노출돼 있다. 예. 이거를 어떻게 조율하는 것인가에 관한 경론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은 왜냐면 17일까지 뭐 일정을 다 비웠다고 했으니까 예. 다음 주 정도면은 탄핵과 관련한 선고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봤는데 요새 조금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조금 더 길어진 것 아니냐라고 전망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도 지난 방송까지는 다음 주 정도엔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측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예. 요즘 인사말로 언제 나온대?가 인사말이 돼버렸어요. 예.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윤재관,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차례로 들어볼게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동안 대행 체제였던 감사원장 등을 비롯해서 일단 행정부의 좀 안정을 좀 높여주고 안전성을 높여주고 대행 체제를 좀 마무리 지어준 뒤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발표한다는 분석도 있고 두 분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헌재의 입장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선입선출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오늘 결과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12.3 내란과 관련돼 있는 윤석열, 한덕수, 조지호, 박성재 이 4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네 건의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선입을 했던 게 이제 박성재, 조지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파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는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윤석열보다 한덕수에 대한 이 선고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했었죠. 그 목적은 뭐 뻔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파면 선고를 최대한 뒤로 미쳐서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거의 맞추려고 그러한 주장들을 계속했는데 선재가 분명하게 입장을 선입선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한덕수에 비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의 선고가 분명히 빠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선입선출이다. 글쎄 뭐 선입선출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건의 중요도도 또 다른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사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누가 되느냐를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동시 선고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은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뭐 대대행이라고 불리는 예.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를 동시 내지는 뭐 아주 시간적으로 밀접한 시기로 정해주는 것이 또 헌재의 몫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다음 주 초반을 넘기면 저 스스로도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탄핵 사유에 있어서의 명확성 내지는 또 중대성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도 또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본안에 대한 판단이라는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 이외에 다른 게 뭐 작용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장일치 여부를 한번 얘기하고 끝낼게요. 김희정 의원님, 오늘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앞서 여러 경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있다 치더라도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뭐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만은 만장일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번 상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 정도 군인을 동원해서 뭐 국회 가고 선관위 침탈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수시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냥 면허증 발부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회에 상설 특검이 있으면 대통령에게는 상설 비상계엄 오케이 이런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요. 기각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와 한번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정말 지금 이런 순간이잖아요. 수많은 억측과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국에는 8대0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과 비추어 봤을 때 중대성이나 혹은 헌법 수호 의지의 측면에서나 과연 이 사건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못한 것인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심각하고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이 사건 판단하겠다라는 헌법재판관 그 초기의 그 얘기에 따르면 그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는 8대0 파면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82명 의원들이 무슨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하는 얘기가 설령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법관 출신 나경원 의원도 그게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있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 어쩌고 운운하면서 기각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던데 이미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나경원 의원도 인정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지금 하루 이틀 상관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짜는 그러나 8대0 파면은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가능성, 그러니까 8대0 만장일치의 가능성을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희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만장일치로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예상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그 이유는 지난 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극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 주말이면 거리를 탄핵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대단히 소모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안 날 경우에는 전 불복은 안 된다고 했지만 불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2023년인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도 다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었던 건 그런 사회적인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을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만장일치의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여론은 많이 출렁이는 것 같아요. 최근의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이 조금씩 바뀌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큰 흐름에서는 대세가 바뀌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수치를 보면 파면 해야가 55%,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전국 지표조사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조사 개요는 화면을 보시면 나올 거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김용남, 윤재관 의원님 말씀 짤막하게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글쎄,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 및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면 8대0 전원 일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에 법원 또는 검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의 법률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파심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 더 이상 큰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8대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탄핵 인용을 예상해 봅니다. 예. 네, 같은 의견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하셨던 언제 선고할 것이냐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고와 관련돼서 기일 지정하고 그것을 예고하는 것은 아무런 그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장 오늘 해서 내일 할 수도 있고 당일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잘못된 지라시가 돌아서 이틀 연속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잘못 알려졌는데 그 관련 규정도 없을 뿐더러 1995년도에 이틀 연속했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선고일과 관련돼서는 1안, 2안, 3안 정도가 있을 텐데 당장 내일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가능하고요.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사례를 보면 딱 이 시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공지가 있었고요. 6시 다 돼서요.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능성, 이번 주가 어렵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왜냐하면 18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전날 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사건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월요일 날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18일 날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 17, 18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어떤 경우든 빨리 이 조속히 탄핵 선고를 해야만 나라가 산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그 규정에 의해서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헌재의 결단만 남아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 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들께서 무척 궁금하고 여러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네 분의 분석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래서 친윤 중에 친윤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데요. 그가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를 수사할 때 편의를 봐줬다. 도이치 사건은 덮어버렸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입니다.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은 필요한 수사를 성실하게 했다는 걸 재판관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말했지만 이건 사실과 좀 달라 보입니다. 헌재 결정문에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였을 뿐 성실함을 인정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더 필요했는데도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아온 이창수, 앞으로의 검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못을 박은 거죠. 즉시 항고 포기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대검의 입장이 나왔고요.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 없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러면 한번 항고해볼 만도 하다 싶었는데 아주 딱 잘랐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그래놓고는 지금 일선에 내려보낸 지침은 구속기간 그 산정은 일로 한다라고 다시 또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자괴감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즉시 항고해서 결론을 좀 내서 정리하는 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무슨 소신인지 고집인지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네요. 검찰총장이.
아니 심지어는 어제 법사위에서 그 천대엽 대법관이잖아요, 그분도. 예. 오히려 피의자가 석방이 됐으니까 즉시항고 안 할 이유가 더 없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혼란상을 좀 수습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정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즉시항고해서 내일까지니까 결론 내는 게 맞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고집 피우고 또 일선에는 다시 원점으로 가서 날로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 사람만을 위한 특혜를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정당했다, 특혜 주는 거 맞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검찰이 과거에 했던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해놓고 그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 우리가 해왔던 통상해왔던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으면서도 부동의하지만 뜻을 따르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고분고분했죠, 검찰이. 그런 점에서도 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 모습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특혜 위에 특혜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예.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인신 구속의 권한은 법원에 귀속된다라는 큰 원칙을 검찰총장으로서 지킨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러면 번복을 해갖고 다시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에 대한 그 일반 국민의 신뢰는 오히려 더 추락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이제 대검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검이 계속 회의를 했는데 이게 준사법적 결론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 없어야 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근데 저는 대검이 이렇게 오락가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법원에서 이제 시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구속 취소시켰는데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다시 시간으로 한다라고 공지를 했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만 왜 시간으로 적용하느냐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있었는데 대검에서 왜 또 일선 지청 검찰에는 날로 하라 그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적용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는 대검 스스로 좀 야기한 측면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왜 이 사건만 시간이고 앞으로도 계속 날로 계산하라고 대검에서 일선지검에 공문을 내려보냈느냐.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에서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검찰이 불복을 안 한 거죠. 사실은 지금 대검에서 외부의 뭐 영향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총장도 외부입니다. 이게 다른 데가 아니고 수사 주체가 특별수사본부잖아요. 특별수사본부는 대검으로부터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다만 사후적으로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있어서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느냐 마느냐를 특별수사본부 내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걸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아, 위반이에요. 대검 예규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벌어진 일을 보면 검찰총장의 일반적인 사건 수사지휘권으로 이거를 석방하도록 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거로 대검 총장을 비롯한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거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규정도 위반이. 예, 제가 보기엔 이거 직권남용의 혐의가 짙어요. 근데 그걸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의 간부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느냐. 제가 보기엔 내란 수계를 비롯한 내란 세력과 지금 검찰의 그 지휘부는 거의 운명 공동체로 한 몸으로 묶여 있어요, 지금. 예. 이게 분명히 나중에 문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오늘 탄핵이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탄핵은 기각됐습니다만 검사로서 그동안 보여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임하는 검사로서의 모습은 어느 후배 검사가 봐도 부끄러운 모습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자, 법적으로도 규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다분하다. 향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어제 발언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자,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어요. 이건 법원 행정처니까 법원의 의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네. 당연히 혼란스럽죠. 71년 만에 변화이고 법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그 이후에 한 얘기들이 조금 더 가관입니다. 검찰총장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본안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제대로 정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본안 재판이라는 게 누구냐면 이번에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이미 그에 관련된 판결을 내렸는데 한 판사에게 2번의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한 재판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했는데 그리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재판부에 다시 한번 청구를 한다는 게 재판을 받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건 완전한 언어 도단이고 국민을 정말 너무나 정말 무시하는 발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자신들이 한 사람만을 위한 법 집행에 관련된 결정들을 하다 보니까 말이 계속 꼬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보통항고 역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이 모든 상급심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거잖아요. 그 차단해버린 걸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또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예.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들이 해결하겠다라고 또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지금 항고를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죠. 지금 7일 이내니까. 7일 이내니까 일단 포기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신병, 그러니까 구속과 관련한 거라서 인권을 정말 중시한다고 하면 일단 석방한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물론 즉시항고를 원칙적으로는 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판단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만 지금 이미 석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일반 항고의 의미로서 상급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냐, 일수로 계산하는 거 맞냐, 밀수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를 결국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고 천대엽 대법관도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법률과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을 한 건데 예. 제가 보기엔 지금 심우정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지휘부는 막무가내예요 지금. 예. 자, 김유정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는 당연한 거고 너도 나도 지금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김용현 전 장관은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요. 우리가 아는 이런 대형 사건 말고도 일반적인 사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구속 취소를 나도 해봐야 되나? 그런 해당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계속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보석을 또 청구해서 항소심에서 또 기각이 나왔어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석방을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정말 앞뒤가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데 즉시 항고해라 이렇게 했더니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해보나 마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즉시 항고해야 된다라고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미 석방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대엽 처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석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제거가 돼서 즉시 항고 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랬는데도 지금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는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정비해야 되니까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 논의를 하고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맞다라고 입 달린 사람은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만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신뢰 회복이요. 더 이상 떨어질 신뢰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태도를 스스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넘어가죠. 이창수 지검장이 98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명태균 관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그 과정에서는 의문을 표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문영배 권한대행이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과정, 주범,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김건희 명의의 정권 계좌들이 주범들의 시세 조정 범행에 활용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 조정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질 것인가가 의문이고 이건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 문제와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말씀씩 듣죠. 정광재, 윤재관 그리고 김용남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탄핵과 관련해서는 의문이 있다 정도로 이것이 탄핵 사안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수사 기록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건 전임 수사 책임자분들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 부각됐었던 문제였고 당시에 지금 국회의원이 된 이성윤 검찰총장 시절인가요? 이때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때 철저하게 더 수사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수사를 해서 종결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것을 탄핵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방점이 있는 거지. 예. 이런 의문만 갖고 탄핵한다 그러면 탄핵할 사람 뭐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네. 헌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의 검찰권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봐주기 위한 수사를 한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판결문에 명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저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저 거의 보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 아련 청해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가서 한 번만 조사받게 모양새만 해주세요 하고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 소환조사 한 번도 하지 않고 가서 출장조사 한 거잖아요. 그 누가 했습니까? 과거 정부 얘기만 계속 읊고 과거 남탓만 계속 하시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과거 얘기만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좀 비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이창수 지검장이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본인이 결정문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말 비겁의 그 끝판왕이죠. 뭐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듣지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피해버리는 건데 이렇게 얼마나 궁색하면 저렇게까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서울지검장이면 사실상 서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이만큼 불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당위성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번에 읽어줬다고 생각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런 수사를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책임질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대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이창수 검사장에 대해서 탄핵은 기각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권력의 핵심을 향한 수사에서 행한 행동 그리고 그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에 볼 때 더군다나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태균 관련 사건은 길 건너에 바로 있는 대검의 심우정 총장하고 사실은 자세한 내용까지 상의해 가면서 사전 사후 보고를 해 가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수사인데 심우정, 이창수 이 커플이 행하는 수사는 아마 국민들이 정말 우리 속담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뭐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받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예,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저녁에 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보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도 담고 있고 또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승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위헌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오면 당연히 승복을 해야겠죠. 승복을 하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복을 암시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광장이 더 과열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자는 목소리 여당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진 분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생각보다 길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사안은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정말 공정하고 엄격하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많은 분들은 그래도 빨리 좀 결론이 나서 가부간에 조금 더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제 대중들의 마음과 조금 더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마음은 좀 다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최후 진술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아마도 다음 주 정도면 이제 헌재에서 결심이 내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쯤이요? 다음 네, 주 그렇습니다. 초가 될까요? 중순이 될까요?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잖아요. 예.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와 어떤 관련, 연관성 혹은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은 전혀 다른 사안이니까 영향은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사실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리했다고 봅니다.
과도한 입법 권한을 가진 그 세력이 이렇게 행정부에 있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또 감사원장, 그리고 뭡니까? 그런 검사까지 예. 다 탄핵을 하면서 업무를 정지를 시키고 사법부에 판사를 탄핵시키면서 업무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아마도 저는 87년 체제를 만든 분들이 아무리 과도한 사법 권력을, 입법 권력을 가지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 뭐 순전한 생각에 이렇게 하셨다고 보는데요. 이걸 막을 그런 방법, 만약에 다음에 개헌이 된다면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만 말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사법 권력도 어느 정도 축소하고 이것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상권 분립이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사안이니까요. 아마도 저 사법부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그 헌법과 그리고 또 법치주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윤 대통령에게 어떤 결론이 나든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예, 제가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 사실 승복을 안 할 방법은 없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측에서 아직 승복에 관한 명시적인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처음 제안을 하셨고요. 그만큼 광장에서의 과열도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광장에 사실은 양쪽을 다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갈수록 그 강도랄까요? 분노랄까요?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양쪽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정말로 큰일이다. 이런 일만은 막아야 된다 싶어서 사실 그렇게 하려면 국가 지도자가 이것에 대해서 미리 나는 승복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런 사태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여당에서도 물론 안철수 의원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도 아니지만 여러 의원들이 광장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광장에 있는 집회 참가자들은 더 과열될 가능성도 있고 그 결국은 정치권의 책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회의원이라면 뭐 헌법에 있듯이 각자가 그 헌법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여당 의원들 대부분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염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검찰은 오늘도 항고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이 사안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 검찰총장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갖고 계시니까 그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게 법치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뇌부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존중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법사위 내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상급심에서 좀 이걸 판단할 수 있게 항고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물론 의견 예, 제시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검찰총장이 결론을 낸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심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혼란이 더 극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법부의 안정이라든지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이 검찰이 결정한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이 그것이 혼란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보다는 일단 검찰총장까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대로 가는 게 그렇습니다. 맞다. 네. 근데 검찰 내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헷갈린다. 예. 그동안에는 날로 계산했는데 갑자기 시로 한다거나 예, 그런데 예. 다시 지침은 또 날로 하라고 내려오고 그래서 검찰 내부나 법원 실무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꼬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공수처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실 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순서대로 밟아갔으면 사실 문제가 없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권이 된다면 이 공수처는 저는 없애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처럼 검찰과 경찰이 있고 경찰은 수사만 하고 이제 검찰은 수사를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종료를 하든지 기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런 종류의 혼란을 없애는 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공수처를 아예 없애고 예. 그러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을 해서 이건 수사권 조정도 아니죠. 왜냐하면 기소권만 남겨놓고 수사권은 경찰에 다 넘겨야 된다 이 말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검찰은 이제 수사 기능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대신에 또 전문성이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약 수사 이런 뭐 미국 같으면 DEA라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금융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검찰, 경찰들을 차출을 해서 예. 새롭게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거죠. 충분히 하나의 기관이 될 만큼 우리나라가 사기범죄라든지 금융범죄가 마약범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직은 검찰 산하에 두는 게 아니라 별도로 두자. 네, 별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지휘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휘권도 폐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지휘권은 가지고 있어야죠.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주 특수한 분야는 특화해서 별도의 기관을 만들고 예. 검찰은 지휘와 기소만 하고 경찰은 그렇습니다. 일반 사건들을 수사하게 하는 내란죄는 그러면 어디서 수사를 해야 될까요? 그건 또 따져봐야겠죠. 예. 예. 내란죄는 뭐 하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예. 어쨌든 뭐 이번 선례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번에는 제대로 좀 잘 만들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공수처를 만드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 검찰 개혁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좀 졸속으로 만들어서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바로잡자 이런 예. 뜻입니다. 빈틈 없이 누수 없이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논란의 논쟁의 여지도 남겨주지 말고 법을 한번 정비해 보자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회 발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출마하시게 된다면은 그 부분은 공약에 담으실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서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 결정이 유효하게 유지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시한 그 위헌성의 두 가지 근거 있잖아요. 예. 예, 그 과거의 헌재 결정례인데 그것이 구속 취소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근거를 적확하게 제시해서 항고 포기를 했다라고 판단하세요? 글쎄요. 근데 뭐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한 부분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기왕에 뭐 이런 결정이 나왔고
이제 그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됐지만 좀 더 세심하게 아까 뭐 저기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부분도 더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지금의 일어난 현상들을 바탕으로 좀 교훈점을 찾아서 그렇습니다. 향후의 법과 제도를 좀 더 완벽하게 정비하는 데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게 사회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예. 다만 지금 검찰과 법원 내에서 여러 혼란들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만 유독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시켜준 것이다라는 대중들의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그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앞서 광장 정치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도 지금 나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당의 의원들이 수십 명이 나가 있고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광장 정치에 대해서는 양쪽 다 비판적인 입장이세요? 예, 저는 광장 정치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주로 이제 그 국회의원 그 입법부와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라든지 형사재판소인 사법부 간에 이렇게 광장에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본에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이렇게 그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그만두고 자기 본연의 자세를 찾아서 그 재판소는 재판소대로 그 판결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또 국회는 국회대로 민생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정책 토론이나 정책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을 좀 하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탄핵 촉구 집회를 하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처음 그 탄핵 찬성을 할 때,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직전에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원총회 앞에 나가서 제가 왜 이걸 찬성을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나는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원들이 다 이렇게 나가면서 저와 친한 의원들은 뒤에서 몰래 등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그랬었습니다. 의원총회 나가는 길에요? 그 본회의장에서였습니다. 그 얘기 12월 14일 그 전후로 된 그때 상황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안 그래도 그 말씀 좀 여쭙고 싶어서 궁금했는데 그 뒤에 당내 비판이 꽤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비판이 나옵니까? 왜 탄핵에 찬성했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제가 특위위원장을 2개나 맡았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딥페이크가 굉장히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해결했습니다. 한 달 만에 법적인 미비 사항들에 대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국가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한 달 만에 정리해서 아마 특위 생기고 가장 빨리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이제 AI 특위위원장을 맡겨주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각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있는 간사라든지 위원장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의원을 데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 소추 과정에서의 그런 앙금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책적인 일이 더 당에서 많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말씀인데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그 특위위원장 하시면서 한 달 만에 해결했다는 건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 사실 그 전에 N번방 일이 있었죠. 예. 근데 그때는 저 뭐라고 할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영상을 찍으면 그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맹점이 뭐냐면 설마 딥페이크를 통해서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거는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요즘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그 딥페이크를 만든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부 부처들 다 불러가지고 개정안을 빨리 만들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십시오. 딥페이크 뉴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바로 그때 한 달 만에 빨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건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을 거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야당이 잘 협조해줘서 정말 거의 다 찬성하는 상태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AI 특위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AI에 대해서는 지금 AI가 미래 산업의 가장 중추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 가지 분과로 나눴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 그리고 또 인재 육성.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각각 소위원장들을 두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AI 3대 강국이 되어야 되겠다는 목표하에서 예.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그 법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필요한 그 AI에 관련된 그런 칩들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유의 그 LLM이라고 하는데요.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소프트웨어들을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 학과들을 증원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컨텐츠가 있어야 딥러닝을 시켜서 AI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우리가 조금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뭐 학계에 대한 지원이랄까 아니면 기술 개발에 대한 뭐 기업에 대한 지원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함께 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중국과 미국이 예.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은 앞으로 5년 동안 1,8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 4년 동안 730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AI 쪽으로 얼마가 예산이 통과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1조 8천억입니다. 예. 730조와 1조 8천억이요. 그리고 중국 같으면 5년 동안 1,800조인데 예. 우리는 비록 1년이지만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투자하는 액수에서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인력도 중국이 41만, 미국이 20만, 한국이 2만 명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광장에서 집회할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입니까? 예. 탄핵 소추 찬성 얘기를 하다가 AI까지 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제가 질문을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쪽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혹은 비판을 많이들 하십니다. 예. 당 안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당 안에서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의원들마다 자기 소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장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기도 하고 예. 어떤 분들은 오히려 또 정책이라든지 국회에서 민생에 해당되는 그런 쪽에 열심히 일을 하시기도 하고 서로 분산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하면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일종의 전체주의처럼 하나로 움직이는 게 오히려 정상은 아니다. 거기서도 역할을 나눠서 각자 민생이면 민생, 그리고 정치 투쟁이면 정치 투쟁, 그렇게 자기가 잘하고 신념 있는 분야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 개인들의 판단에 따른 행위이다. 예, 그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가 실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좀 과격한 발언을 하거나 이런 인사들하고 광장에서 함께 하는 모습들은 국민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래서 걱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제 발생을 한다면 예. 그러면 그건 조기 대선에서 질 확률이 사실은 더 높아지는 그런 일이겠죠. 예.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지금 굉장히 극렬하게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후보들에 따라서 뭐라고 합니까? 지지도 내지는 네, 지지율 조사. 선호도들이 예. 다 있는데요. 그것들이 급속하게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략적인 판단을 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반도체 얘기도 많이 듣고 AI 특위, 딥페이크 얘기도 들었는데 더 들을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조만간 또 한번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결국은 만들어냈네. 그 비대위원장 좀 알아봤어. 냄새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은밀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더군요. 조심하십시오. 룰루 더블케어. 전기 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마사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신을 각각 움직여 깊숙한 곳까지 마사지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 전신을 더 움직여서 더 깊숙하게. Remove. 헬스케어 로봇 기술을 경험해보세요. 헬스케어 로봇 바디프렌드. 심우정 검찰총장의 앞뒤 다름이 오늘 더 뚜렷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전국 검찰청에는 앞으로도 날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리더니 오늘은 또 시간이 맞다는 것과는 다투지 않겠다며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날인지 시간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날로 하되 단 하나, 대통령 사건만 시간으로 하라는 의미인 걸까? 검찰의 힘은 무엇을 하는 것보단 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젠 항고까지 포기했으니 대통령 관련 사건에선 유독 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지금은 하이뮨 시대. 한양류 단백질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좋으니까 하이뮨이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거친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근력이 아니라 플라이 하이크야. 어디서든 잡아주고 밀어주니까. 먼저 갈게. 플라이 하이크 K2. 미리미리 인생 이막의 건강을 챙기는 당신께 박스를, 박스 뉴반스를
폐렴구균에 취약해지는 50대. 미리미리 박순유 반수로 시작하세요.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네, 오늘 자정 JTBC 시사토론 논쟁이 방송됩니다. 주제는 대통령 석방과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 나오고요. 헌법재판소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와 역시 헌법 전문가이자 대통령의 조언자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나와서 치열한 토론을 벌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논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